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호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도로 파손과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로 18명이 희생됐던 서울 우면산에서 또다시 토사가 흘러내렸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전 지구 기온이 평년보다 0.5도 가까이 높아 역대 7월 가운데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폭염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9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15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피해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더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단기 치명률은 0.04%로 누적 치명률 0.12%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우울 위험군은 16.9%로 지난 3월보단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2%보다는 5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 분량으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어 백신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2011년 산사태로 18명이 희생된 적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산 주변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온종일 내린 뒤로 등산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물을 따라 내려오는 토사와 잔해물들입니다. 하류에 토사와 잔해물들이 쌓이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를 알리던 표지판은 하류에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고요. 또 뿌리채 뽑힌 나무나 일반 쓰레기들도 하류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우면산 주변 출입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거기가 그냥 운동하는 장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태가 커요. 이제 토사장이 적었을 뿐이지 다행인 거죠.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등산로 둘레길을 통해 계곡 쪽 물과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도로나 인가를 덮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사방댐을 산 곳곳에 세웠는데 이후 댐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해 도심을 덮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방댐 설치로 산사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지난 2011년의 악몽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황.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정전 피해도 잇따릅니다. 네, 하루 사이 접수된 정전 피해만 10,000건이 넘는데 당분간 계속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정전 사고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1호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누전이 돼서 감전될 그런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페라리와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들이 다수 침수돼 손해보험사들의 피해 보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무더기 피해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집중된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들이 서울 강남 일대 대로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우디와 BMW, 벤츠, 테슬라 등 외제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제차 2,500대를 포함한 7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5억 원이 넘는 페라리와 2억 3천만 원짜리 벤츠 S클래스 등 최고급 외제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에 고가의 외제차가 대거 포함됐고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틀간 추정 손해액은 977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지난 2011년 손해액 933억 원이 한 해 역대 최고 기록인데 단 이틀 만에 이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전체 차량에서 외제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존의 비 피해보다도 좀 더 손해액이 큰 상황입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1%에서 2%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으로 78%에서 8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폭우 피해로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폭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이 7,000대에 달할 정도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네,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연말까지 수혜 차량의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세차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렌터카 이용 시 최장 열흘간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도 9월까지 보험 수리 시 자기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유상 수리할 경우 공임의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10월 말까지 전국에 수혜 차량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의 40%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요타 코리아도 이달 말까지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점검과 수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해 발생 지역에서는 하소관거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장관 감염증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조리 전후와 식사 전에는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등 안전한 물, 또 충분히 가열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설사나 구토 등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으면 식자재 세척 등 조리 과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물이 닿거나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는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엔 폭우 피해가 크지만 지금 지구 전체로는 치솟는 기온이 문제입니다. 평년 기온을 거의 0.5도나 웃돌면서 역대 7월 가운데 손꼽히게 더운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해가 지구의 7월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달 지구의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보다 0.5도 가까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7월에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라고 밝혔습니다. WMO는 올해 7월이 2019년 7월보다 기온이 조금 낮았고 2016년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미세해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분명한 표시라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WMO는 특히 올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 강수량 최저 기록이 깨지는 등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영국 일부 지역도 사상 처음 40도를 넘겼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WMO는 지적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서유럽을 굽는 것과 같은 폭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더위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면적의 60%나 가뭄 상태여서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흐르는 두 강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관광용 보트 선착장은 인적이 끊긴 채 적막합니다.
catastrophique, tout simplement catastrophique. Après 2 années de Covid, une grosse année de sécheresse, pourtant...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우량이 평년의 15%에 그쳤습니다. 영국 남부는 144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가뭄 관측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 대륙의 45%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고 15%는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선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Ove godine po mom mišljenju suša 90%, da ne kažem totalna suša, jer 올해 유럽 곡물과 콩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8에서 9%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기차부터 각종 모바일 제품까지 차세대의 모든 하드웨어 싸움은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성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의 하나인 얇은 구리판, 이른바 전해 동박 생산에 새 지평을 여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불과한 얇은 동박을 넓게 펴서 끊김없이 무려 77km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술로 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된 김선화 연구원을 오늘 과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주 핫 이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커다란 변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간 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겠죠. 그래서 따란! 우리나라도 디지털 패권 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혁신 및 확산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축적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 이전과 기술 창업을 3,000건 이상, 디지털 인재 3만 명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국가 R&D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전략적 투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AI 반도체, 5G, 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을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로 지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 관리 체계도 바뀝니다. 임무 지향, 문제 해결형과 기술 축적형으로 나누어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재 양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학 ICT 연구센터와 특성화 대학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석 박사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디지털 패권 경쟁. 새로운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며칠 전 과톡 촬영일. 다들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 아니 우리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박사님 어디 계시지? 아직 박사님 안 오셨는데요? 나를 찾고 있나?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롤 스크린. 그 뒤에서 나오는 한 남자는 코브라 박사? 아니 왜 거기서 나와? 날 찾았어. 아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나 지난주부터 여기 있었지. 왜요? 방송 스케줄이 이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2주 전부터 국가연구개발 100선 안에 드신 그 박사님들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 오늘도 아주 엄청난 분을 만날 거라고. 엄청난 분이요? 그래, 대단하신 분이지. 내가 잠깐만. 오늘 만날 분은 그 2차 전지용 전해 동박의 광폭 장조장 및 초극박 생산 기술 개발 이거 하신 분 만날 거야, 연구원. 2차 전지용 전해동박 그게 뭐예요? 난 당연히 알지.
근데 내가 다 알려주면 그분이 할 게 없잖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어? 이 PD 그래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 그냥 넘어가 주자. 왔다. 자, 그럼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해요. 아, 그 연구하시느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야죠. 아이, 그럼요. 우선 시청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차 전지용 전해 동박을 연구하고 있는 김선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일단 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선정 기술이 말이죠. 2차 전지용 전해 동박의 광폭, 장조장 및 초극박 생산 기술. 이거를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반인들은 동박이라는 이 소재에 대해 좀 생소해할 수가 있어요. 동박,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박의 동은 구리고 박은 호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리 호일입니다. 동박은 친환경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작용을 하며 음극 집전체로서 전기를 모으고 이동하는 소재로 작용합니다. 최근 전기차와 ICT 기기에는 2차 전지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2차 전지는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지 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이 이동하며 전자의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동박은 이때 이곳에서 전자의 전달 경로를 제공하고 전극의 구조적 강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박이 쓰이는 곳이 정말 많을 텐데 이번에 큰 성과를 이루신 게 동박의 극박화, 그러니까 아주 얇게 만드는 거, 그리고 광폭 넓게, 그리고 장조장 길게 만드는 거, 이거 성공하셨어요, 그죠? 야, 얇고 넓고 길고 이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동박이 얇을수록 동일한 공간에 확보하는 활물질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또한 동박이 넓고 길수록 고객사에서 한 번에 제조하는 전지의 양이 더욱 많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얇고 넓고 긴 겁니까? 네, 동박은 얇게는 최소 4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고 넓게는 1400mm까지 가능하고요. 길게는 서울에서 천안까지, 즉 77,000m까지도 한 번에 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4마이크로미터 이게 가늠이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얇깁니까? 네, 4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의 30분의 1의 굵기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카락의 30분의 1이요? 이야, 나는 머리도 없는데 이거 뽑기는 그렇고.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제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통상 사용되는 동박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황산에 고순도 구리를 녹여서 황산구리 도금액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그 용액에 전기를 걸어주면 도금액의 구리 이온이 환원되며 얇은 두께의 금속 구리가 되죠. 이 얇은 막을 롤로 감아주면 생산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번 연구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뭡니까? 네,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를 할 때는 우선은 작은 실험실에서 작은 실험실 스케일로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을 1만 배 혹은 5만 배 큰 공장 스케일로도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세팅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거면 전기 혹은 황산의 산성 물질에 끊임없이 첨가지가 분해되고 소모됩니다.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아무래도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스케일을 달리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하신 이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런 동박의 고기능성 소재로서 동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도를 더 높이고 연신율을 더 높이는 이런 더 제품군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 코브라 박사도 그 연구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여보세요. 뭐? 방송 분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급조한 코너. 코브라 3분 실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브라 박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즐기시라고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그게 뭐냐? 두두두두두 수박 화채 만들기 빠밤! 갑자기 과학 프로에서 화채를 왜 만드냐? 과학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준비물은 수박 한 통과 사이다, 얼음, 숟가락 그리고 맨땡땡 사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탕 아시죠? 맨땡땡. 이거 탄산음료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실험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폭발하게 되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분수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을 반으로 쪼개주고 숟가락으로 속을 파내줍니다. 이렇게 파낸 후에는 빈 수박통 가운데 사이다를 넣고 주변에 파냈던 수박을 다시 넣은 뒤 취향껏 원하는 과일과 얼음 같은 화채 재료를 추가해 주는데요. 뚜껑을 열고 이 맨땡땡을 넣게 되면 사이다에 사탕을 넣자 와우! 바로 올라오는 반응?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사이다 분수 화채 완성!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왜 이 맨땡땡을 탄산음료에 넣으면 폭발을 할까? 그건 바로 이 사탕의 성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탕의 원료에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탄산음료의 탄산염과 반응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탕을 크게 확대하면 여러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미세한 구멍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시원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화채 만들 때 이 실험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재미지고 맛있는 화채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화채 먹고 집에 갈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코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피해 증가 속도가 이전 유행보다 더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재유행으로 인한 위중증 사망 증가 속도가 더뎌서 단기 치명률이 0.04%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이 0.12%, 최고로 높았던 단기 치명률은 2%까지 나온 적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 유행의 치명률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특히 숨은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체 확진자 대비 중환자나 사망자 비율이 떨어져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낮은 치명률은 치료제 처방과 백신 접종 효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줄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우울 위험군은 16.9%로 지난 3월에 22.8%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우울 위험군이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보다 2배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비율은 지난 6월 12.7%로 지난해 3월에 16.3%보다는 낮아졌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4.6%와 비교하면 여전히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각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에 대해 백신을 기존의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FDA는 2015년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내 주사로 백신 5분의 1을 투여받은 사람들과 피하 주사를 받은 사람들 간 면역 반응이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생리학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역학 유전학 연구실의 연구 결과 남성은 갑상선암과 담낭암 등 2가지 암만 제외하고 모든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은 식도암으로 여성의 10.8배였고 그 다음으로 후두암이 3.53배, 위부문암이 3.49배, 방광암이 3.33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남성이 여성보다 암에 잘 걸리는 이유가 남녀 간 생활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암학회 학술지 암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 점검을 오늘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이 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3곳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 결제 방식, 즉 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을 쓰는 앱 개발사 앱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자 주재료인 골판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는 추석 때 택배 상자 수요가 늘어서 골판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는 48만 톤으로 현재 67만 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급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꺾일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온라인 물가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온라인 물가를 집계하는 어도비 디지털 물가지수가 7월에 전년 동기보다 1% 하락했다고 미 경제 매체 폭스 비즈니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어도비 DPI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3.6%까지 오르는 등 6월까지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스마트 공장 기술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5G나 6G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공장 설비를 제어하는 기술력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에트리 조건도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에트리 셀룰러 사물인터넷 연구실에서 박사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자, 셀룰러라는 말은 휴대폰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제가 근무하는 에트리는 통신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1976년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네. 여기서 셀룰러라는 용어는 이동통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전국에 촘촘히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으로 통신을 합니다. 네. 하나의 기지국과 무선 통신이 가능한 그 영역이 반경 수백 미터 정도인데요. 그 영역 하나를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룰러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이동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하는 통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선 인터넷, 무선 랜, 그리고 위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핀란드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스마트 공장으로 실시간 원격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이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핀란드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6G 연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오울루 대학과 한국의 에트리가 상호 협력해서 수행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오울루 대학과 저희 에트리는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북 경산에 있는 스마트 공장, 그 스마트 공장 설비에 에트리의 5G 시스템을 설치 연결하였고요. 예. 이 시스템을 다시 오울루 대학에 있는 5G 시스템과 대륙 간 과학 네트워크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스마트 공장 시연은 경산 공장에 있는 로봇과 설비를 지구 반대편 오울루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5G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수행됨을 보인 것입니다. 네, 그 멀리 떨어진 핀란드에서 우리나라 공장을 원격 제어했다는 건데 이게 5G 통신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통신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네네. 경우에는 지연이 없었을까요? 네. 핀란드까지의 통신 거리는 약 10,000km인데요. 이 구간에서 0.3초 이내의 지연으로 공장을 원격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장을 원격으로 제어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하나의 제어 센터에서 이런 여러 생산 공장을 제어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의 생산 공장을 여러 회사가 원격 제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공장 공유 서비스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 회사는 국내에 있어도 되지만 제조산업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시연에서는 핀란드에서 원격 제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범지구적인 원격 스마트 제조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한 시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 있어서 이 시공간의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들리는 용어이긴 한데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정확히 어떤 공장을 의미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유통, 판매와 같은 모든 생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맞춤 제품을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생산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덕분에 기계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서 대량의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로봇을 적극 활용합니다. 네. 아마 미래의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따라 조립하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고정되어 있는 자동차에 여러 가지 이동 로봇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형태의 차종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고 새로운 차종을 제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비를 변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G 기술이 필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활한 통신 때문이겠죠? 네, 4G 그러니까 4세대 LTE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인터넷 간의 통신에 주안점을 둔 기술인데요. 네. 반면 5G 이동통신 기술은 산업용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술입니다. 공장 설비와 통신하는 상황에서 통신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오류와 지연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 5G에 포함되었고 공장 내에 수많은 센서가 동시에 통신을 하는 상황을 대비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G 기술은 스마트 공장에 잘 어울리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5G 스마트폰이 LTE 폰에 비해 속도가 조금 빠른 것 외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실제로 5G 폰을 통해서 보이는 통신 기술의 혁신은 속도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5G 기술의 큰 특징인 사물 간 통신 기능은 스마트폰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조, 의료, 헬스, 차량, 보안, 드론, 게임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것이 5G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5G 대신에 기존의 4G나 혹은 유선 인터넷, 와이파이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물론 4G나 와이파이도 스마트 공장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5G가 통신 신뢰도나 지연 측면에서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고신뢰 저지연 5G 시스템에 통신 지연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영상이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막대기를 세우는 시연을 한 것입니다. 통신 지연에 따라 와이파이로 연결한 쪽은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요. 5G에서는 통신 지연이 상대적으로 짧고 안정적이어서 막대기가 똑바로 잘 세워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유선 통신은 공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 중입니다. 다만 로봇과 같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공장 설비에는 유선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생산 설비를 변경해야 한다면 유선보다는 무선이 설치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기술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스마트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 기술입니다. 다만 와이파이는 태생적으로 근거리 통신을 위한 기술이어서 물류, 배송과 같이 이동 중에 통신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되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5G로 통신한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게 이 통신 요금이거든요. 네네. 이 요금 부분에서는 괜찮은지 또 중도에 통신이 끊길 염려는 없을까요? 네, 5G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통신 요금은 감소할 만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5G는 LTE보다 통신 에러 확률이 아주 작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통신이 끊길 염려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통신 방식은 간섭 신호를 피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5G는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해서 정보를 빠르게 재전송하거나 에러를 바로잡는 개량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G 상용화 이후에 전 세계 연구원들은 이미 다음 세대인 6G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동향에 따르면 에러 확률을 5G보다 100배, 1000배 낮추는 기술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선 통신 방식의 신뢰도에 가까운 성능입니다. 애트리도 이러한 6G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기술적 한계도 6G에서는 대부분 극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핀란드에서의 스마트 공장 원격 제어 그 실험이 10,000k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실험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건가요? 5G 상용화 직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5G를 접목하려는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에릭슨, 노키아, 퀄컴, 지멘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다만 우리처럼 5G의 저지연 고신뢰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 공유 서비스 개념을 제시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는 형태의 기술 시연은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공장이면 이제 공장 공유 서비스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스마트 공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단체가 국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원격 제어에 특화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격 제어 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제어 방식이 다르면 호환성이 없어서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이슈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안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웹 카메라가 해킹돼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네. 또 만약에 공장 설비가 해킹된다면 원격 제어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격이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자는 공장 내부의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치명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G망을 사설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원격 제어를 위해서는 결국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대책이 높은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그 시공간이나 유무선의 제약이 없는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좀 더 빠르고 획기적인 스마트 공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애트리 조건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는 온난화 지역에 사는 도마뱀이 늙은 유전자를 지닌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연구팀은 프랑스 중부 마시프 상트랄 고원지대에 사는 태생 도마뱀을 10여 년간 관찰한 결과 열에 노출된 집단 속의 암컷의 텔로미어가 뭉툭해진 상태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짧아진 텔로미어를 갖고 태어난 도마뱀 대부분은 생식하기 전에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 특성이 다음 세대로 유전하는 것을 확인해 노화한 DNA 유전으로 결국 멸종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텔로미어는 DNA가 닳거나 엉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로 개체의 나이가 들수록 짧아져 생명의 시계로 불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를 자르지 않아도 염기 교정이 가능한 초소형 유전자 가비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박사팀은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해 DNA 절단 없이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고 교정 효율도 대폭 높인 초소형 유전자 가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동물 모델에 적용한 결과 원하는 조직으로 유전자 가비가 전달됐으며 전달된 조직에서 원하는 염기 교정이 높은 효율로 일어나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세포 생물이 갖는 특정 단백질 구조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생체 형틀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장재범 교수팀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 특정 단백질을 항체로 표적화한 뒤 항체에 붙어있는 1.4 나노미터 크기의 금 입자에서 다양한 금속 입자들을 성장시켜 금속 구조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체 형틀법은 긴 시간 동안 특정 기능에 최적화된 생명체의 정교한 구조체를 형틀로 삼아 이를 모방한 무기물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에너지나 과학, 마이크로 로봇 분야 등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가능성을 지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김경태 교수팀은 약물 개발 플랫폼으로 비만이나 당뇨 치료의 표적 단백질인 페록시솜 증식체 활성화 수용체 PPAR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물질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주에게 3개월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뇌 속 면역세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로 인해서 나타나는 만성 염증도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서울 남부 지역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처럼 재난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네, 이번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잦아질 거라고 하죠. 이번 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